인생은 뭐 제법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거다. 우리 인간은 아마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인생을 기획할 줄 아는 멋있게 내 인생 한번 디자인해 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반갑습니다. 최재청 교수님을 소개하면서 방금 비빔밥에 길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깊고 깊은 의미를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비빔밥 안에 길이 있으면 그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비빔밥이라는 그 참 어떻게 보면 묘한 음식이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개발했냐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개발한 거 아니잖아요. 남은 음식 어떻게 처리하려다가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낸 건데, 하지만 그 서로 어울릴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한데 섞어서 비비면 예상치 못했던 어떤 맛이 나오는, 네.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잘 어울리면 언젠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융합적인 통섭적인 그런 결과가 나온다, 뭐 그런 뜻일 네. 것 같아요. 정말 네. 그 새로운 시대의 인재는 융합형 인재다, 통섭형 인재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원장님은 통섭 중에서도 유독 과학과 인문학의 통섭을 참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네. 유독 네. 어떤 의미가 있으시겠죠? 네, 제가 그냥 제 삶이 좀 한 맺힌 삶이라서 그런데요. 그 어려서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이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이 저 교육 원시 국가래 가지고 문과와 이과를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잖아요. 그래갖고 저 같은 사람을 이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제가 이게 어쩌다가 과학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덕에 어떻게 보면 과학을 하면서 그 인문학 쪽에 발을 한 발을 여기 빼내질 못하고 질질 끌고 살았는데, 시대가 이제 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두 학문의 그 주류가 네. 만나야 이제는 제대로 된 학문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온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도 있지만 또 운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는 선생님의 한 맺힌 인생 이야기도 좀 그러니까 들을 뭐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네. 자, 재미있는 최재청 교수님의 강의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엉뚱한 제안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아름다운 방황을 좀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설마 제가 제 입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 시간 다 뺏어놓고 방탕합시다, 뭐 그런 얘기는, 방탕하게 살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너무 젊었을 때 그냥 한 길에 탁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남의 얘기 듣고 그냥 그 길인가 보다 그리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전 약간 답답해요. 저러다가 이 다음에 중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리고 후회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생의 초반부에는 좀 방황하는 게 훨씬 나중에 풍요로운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저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게 중국에 요즘 아주 잘 나가는 소설가인데, 위화라는 소설가의 소설인데, 원래 그 중국 제목은 활착입니다. 활착이라는 게 이렇게 그 나무 접목 뭐 하거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뿌리 내리다, 삶을 어떻게 시작하다 뭐 이런 뜻인데, 저 책을 장 이머우 감독이 베이징 올림픽 총감독했던, 개막식 감독했던 장 이머우 감독이 공리를 주연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 때 제목을 인생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출판사가 저 책을 번역책을 내면서 원 제목을 쓰지 않고 영화 제목을 가져다가 이제 쓴 거죠. 제가 오늘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저 소설 꼭 읽어보세요 이러고 싶지만 저 소설처럼 사세요 그런 말은 하고 싶지가 않네요. 참 무지하게 슬픈 소설입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인데 뭐 좀 살아볼 만하니까 문화혁명 일어나서 뭐 쑥대밭 때 또 전쟁통에 저 가족 다 주고 뭐 그냥 하는 것마다 참 지지리도 궁상만 떨고 사는 삶이에요. 마지막에는 멀쩡한 소 놔두고 아주 늙은 소 한 마리를 사가지고 그 소랑 같이 늙어가는 뭐 그런 얘기예요. 맨 마지막 그 문장이 뭐냐 하면 인생은 뭐 제법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거다. 뭐 내가 그냥 어떻게 멋있게 살아보려고 막 이래서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 그런 삶을 사는구나. 그런 정말 맥 빠지는 소설입니다. 제가 오늘 설마 이렇게 많은 분들 모셔놓고 여러분 시간 다 낭비하면서 그냥 에휴 사라지는 대로 사세요. 뭘 그렇게 대단하게 뭐 그런 강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비 오면 뭐 저 기어 나와가지고 괜히 우리 발에나 밟히는 지렁이들은 아마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고 있겠죠. 그 뭐 제법 비 오니까 저 목욕이나 하자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굴 안에 물이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기어 나왔다가 우리한테 밟혀 죽는 거예요. 그런 삶은 사라지는 삶이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아마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인생을 기획할 줄 아는 동물일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남이 하라는 대로 괜히 하지 말고 부모님이 시키는 인생 그대로 따라서 살지 말고 한번 멋있게 내 인생 한번 디자인해 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생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까짓거 부자로 사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전 뭐 안 하기로 맘 먹고 안 하지만 예, 저 보면 저 위쪽에 빌 게이츠랑 저쪽 구석에는 저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랑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한 덕에 가끔 그 모교에 가끔 갑니다. 가서 그 대학생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옆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들으려니까 참 짓거리는 얘기들이 가관이더라고요. 몇 년 전에 갔는데 어떤 이놈들이 하는 얘기가 야 학교 언제 그만둘까? 무슨 얘긴가 하고 가만히 귀 기울여 보니까 금년이 하버드 대학 역사가 378주년인가 9주년인가 그런데 그 370 몇 년 동안 그 많은 졸업생들이 나갔는데 그 모든 졸업생과 비교할 때 이 둘이 하버드 대학 역사상 최고의 부자인데 저거 둘이 중퇴한 애들이에요. 예, 졸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요즘 하버드 대학 학생들은 야 언제 중퇴할까? 이게 지네끼리 하는 얘기더라고요. 뭐 중퇴를 하건 말건 뭐 부자로 한번 살아보는 거 멋진 인생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생만 최고의 인생은 아니겠죠?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게 조금 쑥스러운데요. 제 삶의 이력을 좀 쭉 했는데 제가 그래도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서울대학 교수를 하다가 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화대학에서 저를 석좌 교수를 시켜줘서 갔다가 지금은 환경부가 만들어서 충남 서천에 30만 평 규모의 거대한 국립생태원이라는 기관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초대 원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만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요즘 시쳇말로 완벽한 엄친아잖아요. 예. 근데 저런 것만 보시면 안 되시잖아요. 저 이면을 들여다봐야죠. 저 고백하렵니다. 저 대학 2번이나 떨어진 사람이에요. 예, 서울대 의대를 봤는데 뭐 보기 좋게 낙방을 해서 재수를 했는데 뭐 재수하는 동안 별로 공부가 잘 손에 안 잡히더군요. 그래서 종로 뒷골목을 누비다가 그 다음에 또 시험 봤는데 뭐 여지없이 또 떨어지더라고요. 삼수하려 그러다가 뭐 어떻게 운 좋게 저 제2지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2지망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별로 원하는 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참 재미없게 했습니다. 지질하게 그냥 이런 공부해갖고 이 다음에 먹거나 살 거나 뭐 이런 걱정이 드니까 그저 허구한 날 수업은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고 들어가 봐야 재미도 없으니까
동아리 활동이나 열심히 하고 남의과 수업이나 가서 듣고 뭐 이러고 대학을 다녔는데 저한테 그런 불행이 찾아오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모습인데요. 굉장히 제가 굉장히 연출을 해서 찍은 사진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날 이렇게 시심 가득한 표정을 쓰면서 제 동생한테 찍어봐라 그런 이유가 학교에서 교내 백일장이 있었는데 그냥 우연치 않게 따라갔다가 시를 한 편 써서 냈는데 제가 장원을 했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턱 따갖고 집에 와가지고 기념하기 위해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동생한테 야, 이 다음에 이 사진이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잘 찍어라. 오늘 필요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저 순간 제가 시인으로 태어났는 줄 알았습니다. 하느님이 저를 지구별에 내려보내면서 너는 시인으로 살아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걸 생각할 엄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교육 원시국가, 아직도 문과와 이과를 나눠서 가르치는 이 이상한 나라,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이제 골동품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 이상한 교육제도 때문에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더니만 그 당시만 해도 12반이 있으면 문과가 8반이고 문과가 4반이고 이과가 8반이던 시절인데 그걸 또 구조개혁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과반을 하나 더 줄여가지고 이과반을 9을 만들고 문과반을 3을 만드는 그 구조조정의 희생물로 제가 이과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장 쳐들어갔죠. 교장 선생님 저 새로 부임하셔서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문과 영순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제가 별명이 시인인데 제가 문과를 안 가면 여기서 문과 갈 놈이 없습니다. 3년을 졸라댔는데 절대 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니까 법대를 가서 집안을 일으켜 세워라. 그렇게 늘 얘기를 하셔서 대학 입시 원서를 서울 법대를 써가지고 학교에 제출했는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교장실 앞에서 한 3일을 농성을 했습니다. 무릎 꿇고 수업도 안 들어가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집에 오시더니 그냥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야, 법대 관두고 의대 가라. 그래서 그 다음날 의대로 바꿔가지고 학교에다가 제출하고 제가 그때 저는 저희 아버님 말씀이라면 그냥 죽으라면 죽을 각오를 하던 사람이라서 그냥 의대 원서를 써서 냈는데 제가 의사가 될 운명이 아니었는지 2년 연달아 떨어지고 동물학과라는 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저는 동물학자입니다라고 이렇게 뻐개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미팅을 안 다녔습니다. 소개팅을 안 갔습니다. 가가지고 여학생이랑 마주 앉아서 무슨 과세요? 동물학과입니다. 예? 무슨 과라고요? 동물학과요. 요즘 우리 집에 부엌에 쥐들이 너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정말 가기 싫었어요. 언제 한 번엔 정말 예쁜 여학생 소개팅이라고 한 3번 간 것 같은데 한 번엔 굉장히 예쁜 숙대 여학생이 나왔는데 마음에 굉장히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과세요? 무슨 과세요? 그래서 동물학과인데요. 근데 이 학생이 갑자기 괴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괴테 얘기를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동물학과라 그랬는데 그걸 독문학과로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괴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차마 그 여학생한테 독문학과가 아니고요 동물학과입니다 이렇게 정정할 용기가 없어서 그날 그냥 2시간을 괴테, 헤르만 헤세, 타마스 만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참 마음에 들었는데 애프터를 신청할 용기도 없고 그래서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찌질하게 대학을 다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 백발의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네요. 편지 한 장을 들고 찾아와서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저분이 세계적인
하루살이의 대가랍니다. 예, 뭐 참 하루살이 하찮은 곤충인데 어쨌든 대가라 그러는데 한국에 채집을 하러 오셨노라. 그런데 한국계 미국인 교수님한테서 네가 내 조수를 할 거다라는 소개를 받았노라. 그래서 뭐 저 그 다음 날부터 수업 다 빼먹고 저분의 조수를 한 겁니다. 저분이 차를 한 대 렌트해 가지고 몰고 가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가지고 개울물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뭐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때 그냥 this way, that way 뭐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가는데 뭐 그럴 필요도 없더라고요. 조금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개울물만 보이면 그냥 차 세우고 그냥 들어가세요. 신발도 안 벗고 뭐 바지도 안 걷고 그냥 들어가세요. 동방예의지국의 저 청년은 저는 이제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바지 걷고 그리고 들어가면 나오시더라고요. 그 뭐 들어가셔서 이렇게 저 돌 뒤집으면 그 안에 그 돌 밑에 기어다니는 하루살이 유충 채집해서 넣고 일주일을 저분을 보좌하면서 따라다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영감님은 도대체 뭐 할 짓이 없어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저 나이에 개울물이나 첨벙대고 저게 뭔가.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을 사주시는데 제가 그 짧은 영어로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뭐 미쳤다고 한국까지 오셔서 사모님하고 같이 오셔서 관광도 한번 안 하시고 개울물이나 첨벙거리셨습니까? 저분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왜 나와야 되나. 그래서 저는 또 표정을 보고 내 영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또 다른 영어로 그 짧은 영어 실력으로 또 선생님은 어쩌다가 이런. 그랬더니 그때야 저분이 제가 뭔가 착각했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저는 생물학과라고 동물학과라고 학교를 다녔는데 제 과의 교수님들은 대부분 흰 가운 입고 실험실에서 시험관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동물학이면 기린 쫓아다니고 뭐 저 곤충 잡고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그냥 실험실에서 화학 실험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별로 공부할 맛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분이 생물학과 교수라는데 저한테는 그게 뭐 이런 짓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저에게 그러면 너는, 제가 그래서 저분한테 저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어려서 저는 고향이 강원도 강릉인데요. 서울에 와서 학교를 다닐 때도 그냥 방학만 되면 무조건 가서 방학 숙제 해본 기억이 지금도 뭐 거의 없고요. 그냥 깡그리 개울물 첨벙거리고 바다 가서 성게알 잡고 뭐 이러고 노는 게 전 최고였습니다. 근데 대학에 갔더니 그건 노는 거고 직업을 얻어야 된다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직업을 얻으면 그 개울물에는 언제 가나. 뭐 그랬더니 1년에 휴가가 뭐 한 2주 정도 있다고 그래요. 에휴,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기운 빡 빠져 있는데 아니 이 양반이 와가지고 그냥 첨벙거리고 그러는데 뭐 저런 거 하면서 살지? 저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유타 대학의 교수인데 우리 집이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의 산 중턱에 있는데 밤에 우리 집 거실에서 솔트레이크 시티의 야경이 그대로 내려다 보인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데 눈이 오면 그냥 스키 타고 학교에 간다. 내 별장이 플로리다 바닷가에 별장이 멋있는 게 있다. 내 기가 막힌 금발미인이 내 부인이다. 나 하루살이 잡으러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니네 나라가 102번째 나라다. 제가 그냥 그 얘기 들으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저는 그랬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 나중에 제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의자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더니 제가 무릎을 꿇더래요. 그랬더니 저 그냥 선생님처럼 되는 방법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전 그냥 이 세상에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매일같이 그냥 개울물 첨벙거리고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되는 겁니까? 제가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만들어 주신 목록을 가보로 남겨놓으려고 그랬는데 이사 다니면서 잃어버렸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미국에 오려면 토플이라는 시험을 봐야 되느니라 토플 쓰시고 GRE도 봐야 된다 쓰시고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되면 내 생각에 이런 대학을 네가 시도해야 된다. 그래서 9개 대학을 쭉 적어 주셨어요. 1. 하버드 대학교 딱 쓰면서 저를 이렇게 흘끔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내가 뭐 너 꼭 가야 된다고 쓰는 게 그래도 좋은 학교 순서로 써야 되니까 내가 쓰는 거다. 예, 저를 아주 싹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가로 열고 E.O. 윌슨 교수 이 양반이 최고야. 그리고 9개를 적어 주셨어요. 예, 제가 어떻게 저분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갔고 성적도 안 좋은데 한 30군데 지원서를 내가지고 겨우 2군데 돼서 한 군데 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가서 석사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의 E.O. 윌슨 교수님 제자가 돼서 그분의 연구실에 한쪽 방을 얻어서 앉아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편지를 썼습니다. Dear George, 조지 선생님, 제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의 E.O. 윌슨 교수님 연구실에 와 앉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편지가 가는데 이틀이 걸립니다. 이틀 후에 전화가 울리길래 받았더니 제 이름, 미국 이름이 그냥 J인데요. J, 야, 내가 진짜 네가 거기까지 갈 줄은 차마 몰랐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뭐 그냥 마치 제가 당신 아들인 것처럼 좋아하셨어요. 저분이 왜 그때 저한테 오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분이 100몇십 개국을 돌아다니시는데 왜 그때 하필이면 한국에 오시기로 결정하셨는지 전 모릅니다. 저분이 학회에 갔다가 왜 하필이면 한국계 미국 교수님 닥터 킴이라는 분을 복도에서 만났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분이 왜 그분한테 나 마침 다음 달에 중국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 도는데 그 얘기를 왜 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왜 김 박사님은 한국은 안 가세요? 물으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연들이 다 들어맞아서 저분이 제 앞에 나타나 주신 겁니다. 저분이 제 미래를 그냥 보여주신 겁니다. 과학자가 이런 얘기하면 참 안 되겠지만 저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저분은 신이 저에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그냥 최재천이한테 가서 그의 미래를 보여주고 와라. 그래서 저한테 다녀가신 것 같아요. 제가 참 바쁜 사람이기도 한데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 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만나는 자리를 가능하면 하려고 돌아다닙니다. 저 오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저 때문에 딱 한 명이라도, 딱 한 분이라도 인생의 길을 찾는다 하시면 저는 오늘 너무너무 값진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참 하찮은 거 공부했습니다. 민벌레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Zooptera라고 부르는데 참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희귀한 곤충입니다. 저 곤충 연구에서 박사학위 받았고요. 근데 박사학위 받는 도중에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유명한 E.O. 윌슨 교수님이고요. 세계 개미학계의 또 1인자입니다. 요 왼쪽에 있는 분은 베르트 힐도블러라고 독일 교수님인데 저분이 모셔오셨어요. 개미학계의 2인자입니다. 예, 1인자, 2인자가 한 학교에서 둘이 같이 연구를 하니까 이 세상 개미 연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를 반드시 옵니다. 성지순례 하듯이 옵니다. 저기 한 30명쯤 연구를 같이 하는데 저분들은 거기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학교에 오면 하루 종일 개미만 들여다보고 하루 종일 개미 얘기만 합니다. 예, 그분들 숲에 끼어서 혼자 민벌레 연구하는데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도 개미 연구도 했습니다. 중미에 가면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코스타리카에 참 아름다운 나라인데 몬테베르데라는 고산지대가 있는데 그곳에 사는 아즈텍 개미, 꼭 대나무처럼 생긴 저 트럼핏 나무라는 안에서 요 각 방에서 이렇게 사는 놈들인데 결국은 이 나무가 나중에 큰 나무가 되면 그 중에 한 마리의 여왕개미가 천하를 통일합니다. 근데 시작할 때는 수십 마리의 여왕개미가 각자 나라를 세웁니다.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여왕개미들끼리 동맹을 맺습니다. 춘추전국 시대가 그대로 여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걸 저는 여러 해 동안 연구를 했는데 제가 박사학위를 하려고 그럴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물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는 걸로 박사할 건데 예, 제가 민벌레 연구랑 개미 연구랑 거의 비등하게 해가지고 오는 걸로 할 거냐고 물을 정도로 뭐 두 개를 다 하느라고 예, 박사하는데 11년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참 오랫동안 공부하고 귀국했는데 귀국해서 개미 강연을 한번 했더니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개미랑 인간이랑 얘기할 수 있나요? 야, 난 개미 연구 몇십 년 하면서 저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어디서 그런 상상력이 나오세요? 그랬더니 베르나르 베르베리의 개미에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어보고 그다음부터 개미 강연만 하면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들어오는데 아이 지겨워서 진짜 개미 얘기 한번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쓴 책이 개미제국의 발견인데 저 책이 제가 우리말로 쓴 최초의 책입니다. 되게 가슴 뿌듯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 2년 전에 저 책의 영문판이 미국 존스 홉킨스 출판사에서 나와서 지금 아마존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참 출판사들 저 마음에 안 듭니다. 책 제목은 무조건 지네가 지어야 된답니다. 개미제국의 발견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개미제국이 발견됐다는 건지 개미제국이 뭘 발견했다는 건지 전 저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Secret Lives of Ants 개미들의 은밀한 삶 뭐가 은밀해요? 제가 다 밝혔는데 그래서 아니라 그러는데도 뭐 악착같이 지네가 짓더라고요. 개미 연구를 그렇게 하면서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94년에 이제 미국에서 미시간 대학 교수를 하다가 서울대학으로 부임을 했는데 하면서 한국에 가면 어떤 연구를 할까? 그때 굉장히 주의 깊게 본 연구가 영국의 명문대학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 박새, 요 주변에도 날아다닙니다. 참새만한 새인데요. 그걸 8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근처에 가서 박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다리에 있는 고리에 일련 번호를 옥스퍼드 대학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면 80년 족보가 다 나옵니다. 뭐 28대 고조 할머니는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고 뭐 이게 그냥 다 나옵니다. 최근에는 거기다가 DNA 정보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우리 정부도 이제는 기후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어느 순간에 알아차리고 기후변화 연구를 시작하자 그러더니 저 같은 사람들한테 기후변화에 따른 동물들의 무슨 변화에 대해서 뭐 데이터 없냐. 그래서 야 우리 빨리 연구하자 시작하는데 저기선 연구 그냥 논문이 나오더라고요. 왜? 80년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턱 들어가더니 지난 80년 동안 니네 둥지 언제 만들었냐? 쫙 뽑으니까 둥지를 트는 시간이 계속 빨라졌더군요, 영국에서. 그래서 그냥 기가 막힌 논문이 턱 어느 날 나오더라고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박새들이 점점 더 빨리 번식을 시작한다. 똥 나오니까 전 연구 시작하다가 에이씨 뭐 해봐야 이제 뭐 뒤나 따라가는 거 관두자 이런 겁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의 힘이라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는 까치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쉽지는 않네요. 박새는 다른 많은 새들처럼 접시형 저 둥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알이 몇 개인지 다 보입니다. 그거 나무 안 올라가도 긴 장대에다가 저 거울 달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보면 알 3개 있네 이거 다 보입니다. 아니 이 까치는요 둥지도 올라가면 이만하고요 지붕을 해 덮어가지고요 안 보여요. 참 연구하기 힘들더라고요. 나무를 기어 올라가 보는데 우리나라 이제 나무가 많아지긴 했는데 아직 수령이 길지 않아 가지고요 중간쯤 올라가면 이렇게 흔들립니다 나무가. 야 이게 뭐 제가 한번 떨어져 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이사짐센터에 사다리차를 동원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올라가서 알도 저 다 재고 뭐 저 새끼들 다리 길이도 재고 날개도 재고 뭐 이름표도 달아주고 이런 연구를 합니다. 지금 서울대 교정과 대전 카이스트 교정에서
지금 18년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은퇴가 그리 멀지 않네요. 저는 뭐 기껏 해봐야 한 20 몇 년짜리 데이터 만들고 은퇴해야 됩니다. 사실 생각하니까 억울하네요. 뭐 별 볼 일 없네요, 아직은. 근데 제가 제 후배 교수 누구에게 물려주고 가렵니다. 그 양반은 한 10여 년만 더 하면 30 몇 년, 40년짜리 데이터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뭐 초석을 놨다 생각하고 저는 저 기쁜 마음으로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인 거달 박사님, 침팬지 연구하시고 지금은 자연보호를 위해서 1년에 300일 이상을 세계를 돌아다니십니다. 94년에 서울대 교수로 돌아왔는데 2년도 채 안 됐던 어느 날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는데 뭐 최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저 잡지사인데요. 그래서 뭐 네, 그러니까 좀 거만하게 이제 전화 받는 중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뭐 이러고 있는데 혹시 저 부탁드릴 게 있어서 그런데요. 네 무슨 말씀이신데요? 뭐 안 들어줄 저 각오를 이미 하고 하는 이제 말투죠. 네, 네 그러고 있는데 제인구달 박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요. 교수님이 인터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네? 언제요? 어디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냥 달려나갔습니다. 평생 한 번만이라도 뵙고 싶었습니다. 그게 달려나가서 저 가운데 펼쳐 있는 책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입니다. 저걸 들고 나간 이유가 저 호가 제인구달 특집호였습니다. 한 20몇 페이지에 걸쳐서 저분의 삶과 저분의 연구에 대해서 돼 있어서 제가 갖고 가서 사인을 받으라고 갖고 가서 선생님 사인 좀 해주세요. 이러고 받고 난 다음에 저게 제일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저기 제일 오른쪽 구석에 이렇게 까만 띠처럼 돼 있는 요게 반 페이지 정도 제가 연구한 박쥐 연구가 저기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네, 뭐 선생님이야 20몇 페이지에 소개되고요. 저는 반 페이지에 소개됐지만 그래도 또 제가 저기 펴놓고 선생님 이거 제 연구거든요. 뭐 이러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장하다 이러고 있는 순간인데요. 저렇게 선생님을 사귀어서 제가 선생님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경년으로 5번 오셨어요. 금년에 또 오십니다. 금년 11월에 또 오시는데 제가 언론에 알려드릴게요. 전부 이화여대로 한번 오셔서 선생님 강연 한번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생에 나는 제인구달 강연을 들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한 번쯤 꼭 오시고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연구, 우리들의 사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얘네들이 우리 사촌이잖아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탕, 긴팔 원숭이 이런 아이들이 우리의 사촌입니다. 저들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저들의 연구 속에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면 절대로 밝힐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제가 민벌레를 연구할 때 인문학까지 거들먹거릴 필요는 곤충을 연구할 때 곤충의 인문학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저들은 우리랑 유전자의 90몇 퍼센트 공유하는 우리의 사촌들입니다. 우리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라면 저는 그 인문학이 저들을 연구하는데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한 7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구농 할리문 살락 국립공원이라는 곳에 가서 자바 긴팔 원숭이라는 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땐 참 말도 아니더군요. 그 구달 선생님도 그렇게 고생하셨다 그러는데 아프리카에 처음에 가서 한 6개월 동안 침팬지 그림자도 못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부시럭거리는 소리만 나면 침팬지들이 먼저 도망가니까. 근데 저도 똑같더군요. 가보니까 쟤네 한 30m 높이에 저 나무 위에서 삽니다. 긴팔 원숭이 왜 불러요? 그 긴 팔로 나무까지 척척척척 잡고 그냥 슉 움직여 다니는 애 날아다닙니다. 그거 쫓아가려고 우리 위에만 쳐다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린 그냥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린 이러고 따라가야 됩니다. 뭐 게임이 안 되더군요. 그래도
6개월 동안 저 3명의 인도네시아 조수들과 6개월 동안 매일같이 들어가서 저들을 추적하고 따라다녀가지고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가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뭐 망원경 안으로 거의 뭐 하이 그러는 것 같을 정도로 왔냐? 그리고 저희들이 연구하고 합니다. 긴팔 원숭이만 연구하다가 저 인도네시아만 가기는 좀 뭐한 것 같아서 동물원에서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영장류 연구 국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5개 나라가 꽉 잡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침팬지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랑우탕을 연구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이 늘 대중과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저기가 과천 서울대공원의 동물원인데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유리로 아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사람들이 동물원에 동물 보러 왔으면서 여기 와가지고는 오랑우탕 안 보고 우리만 봐요. 인간은 인간이란 동물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가 봐요. 저 여기서 이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뉴스에서 저를 좀 보셨나요? 서울대공원에 불법으로 포획이 돼서 와서 돌고래 쇼를 하던 제돌이라는 돌고래를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돌이 야생방류 시민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어쩌다 제가 위원장으로 또 선출이 되는 바람에 1년 내내 저 일하느라고 바빴어요. 11월 7일, 작년 11월 7일에 제돌이와 그의 친구들 춘삼이와 삼파리. 춘삼이 이름이 좀 암컷이에요. 어째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하여간 그 3마리를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제돌이의 등지느러미에는 우리가 1번이라고 이렇게 새겨줬습니다. 큼지막하게 새겨줘가지고요. 제가 한 일주일 후에 또 제주도에 갑니다. 가서 배를 타고 나가면요. 한 7, 80마리가 물 위로 팍 뛰어 올랐다 내려가는데 한 100m 거리에서도 보입니다. 1번 탁 올라옵니다. 딱 올라오면 제돌아 내가 왔다. 너무 감격적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한 일 중에 가장 뿌듯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돌고래는요. 숲에서 달리는 호랑이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숲은 걸리적거리는 거나 있죠. 돌고래는요. 아무것도 걸리적거리는 거 없는 그 바닷물에서 하루에 100km를 유영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잡아다가 이 방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욕조에다가 담아놓고 야, 좀 뛰어봐.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돌고래 쇼는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 나가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막 울컥할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쁩니다. 저는 지금 저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제 마음으로 그냥 느낍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직업을 택하라고 자꾸 얘기하는지 좀 야속합니다. 판검사가 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법대를 가라고 얘기하고 의사가 되라 의대 가라고 얘기하고 요즘 저 생물학과 교수하기 참 맥빠집니다. 기껏 잘 가르쳐 놓으면 저렇게 또 다 약대로 다 도망가네요. 이 직업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직업입니까? 아니 판검사 되면 기껏 상대하는 김길태 같은 인간 말종, 유병헌 같은 인간 말종 이런 거나 쫓아다니고 앉아 있는데 그 삶이 그렇게 최고로 좋은 삶입니까? 예, 의사가 되면 매일같이 피나 보고 살아야 되는데 한밤중에 좀 아이들이랑 가족이랑 즐겁게 놀고 싶은데 갑자기 응급실에서 전화 와서 달려가야 되는 그 삶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삶입니까? 평생 2평도 안 되는 방에서 약병만 흔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인생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인생입니까? 저 이 직업 폄하할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말 뜻이 있어서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판검사가 되시는 분들, 정말 아픈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시는 분들, 그리고 약사가 되시는 분들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남이 하라니까 사회가 저들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니까
부모님이 가라니까 그냥 가는 사람은 저는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한 번쯤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겁니다. 이런 인생들은, 이런 직업들은 국민소득 한 2만 불 정도에 딱 어울리는 그런 직업들입니다. 2만 불 수준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한 10년쯤 걸려 있습니다. 2만 불쯤 할 때는 저 직업을 가진 분들이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보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돈을 잘 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설마 2만 불에 수십 년 그냥 묶여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조만간 우리나라 4만 불, 5만 불 갈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그런 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 악착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5만 불, 7만 불 그런 국가가 될 겁니다. 그런 때가 되면 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버는 수입과 웬만한 사람들의 수입의 간격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돈을 조금은 더 벌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저녁에 제 가족들과 단란한 게임도 같이 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제 옆집에 있는 의사 선생님은 갑자기 전화 받더니 응급실 오라 그래갖고 달려갑니다. 과연 누가 더 행복한 삶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러고 살고 있는데요. 전국을 강연을 하러 돌아다닙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요, 제가 8명이 저 같이 의대 시험을 봤는데 7명이 붙고 한 놈이 떨어졌어요. 예, 그 한 놈이 누군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그 7명의 제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제 삶이 너무 부럽답니다. 저 친구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게 뭔가 하니까요, 지붕이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직업. 그런데 어느덧 제 친구들은 손이 떨린다,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치킨집이나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지붕에 다 닿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제 지붕이 얼마나 높은 줄 모르고 삽니다. 저는 하늘이 얼마나 높은 줄 모릅니다. 이 나이에 제가 돌고래 연구를 새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긴팔 원숭이 연구 시작한 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몇 년 전에는 저 아마존에 가서 그 인간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미지의 정글의 탐험대를 조직해갖고 들어가는데 전 세계에서 한 20여 명의 학자들이 모였었습니다. 현장에서 저를 대장으로 또 뽑는 바람에 제가 단장이 돼갖고 학자들을 끌고 지금 정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칼로 이걸 치면서 늪에 빠졌다가 뭐 그런 짓 하고 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꿈이 너무나 꿈이 많아서 아직도 멈추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건, 저는 물론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런 나라에 살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제 인생 자체가, 저는 이과의 인생을 살면서도 원래 시인이 되고 싶었던 제 마음에 문과 쪽에다가 발을 하나 넣어놓고 이걸 빼지 못하고 늘 질질 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사학위 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우리 사회가 변해주더군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학문의 경계를 낮추고 넘나드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통섭의 시대가 오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좀 팔리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저는 이 두 분야를, 학문의 경계를 넘는 사람들이 21세기의 주인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느 한 개인이 문제의 답을 찾는 시대 아닙니다. 더 이상 한 학문 분야가 해결책을 찾는 그런 시대 절대로 아닙니다. 21세기는 학문이 만나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대에 걸맞은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연과학을 하면서 인문학의 소양을 갖춘 사람, 인문학자지만 자연과학을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번 세기에 살아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일하는 곳 잠시 소개하고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충남 서천에 30만 평 규모 참 크죠. 거기에 저 돔의 높이가 제일 높은 데는 38m나 됩니다. 처음 돔은 열대관인데 들어오시면 열대 정글, 후텁지근한 열대 정글이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 관에는 키 큰 선인장들이 기다리는 사막이고요. 그 다음은 향수 냄새가 나는 지중해 관, 그 다음 온대관, 지하로 들어가면 펭귄이 기다리고 있는 극지관이 있습니다. 세계 5대 기후대를 한 번에 다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이 나라의 생태학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오셔도 충분히 볼거리가 있을 겁니다. 생태학은 태생적으로 통섭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배웠던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이런 지식들을 지금 한데 엮어서 한번 이 기관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한마디는 여러분에게 21세기는 통섭적 인생을 사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